안녕하십니까. 일산참배원에 있는 이병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 여태까지 이 환자분이나 환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한 적은 제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저희 신경과 전공의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그렇게 강의를 한 적은 있었어.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입니다. 약물 치료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약을 처방해서 복용하도록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바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약물 치료를 할 것인가 그렇게 연구하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돌리겠습니다. 자, 뇌전증의 치료는 이제 항뇌전증 약물 치료가 메인이죠. 이것이 주된 치료고, 이 뇌전증의 약물 치료를 안 될 경우에, 그때 이제 그 이외의 치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수술적 치료, 그 다음에 전기 자극술, 그 다음에 이제 케톤 식이요법, 그 이외에 다른, 그러한 대체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의 일반적인 도식, 로드맵을 보면은 먼저 환자가 발작이 일어나면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만일 진단을 해서 뇌전증의 진단이나 발작의 유형 그리고 뇌전증 증후군의 진단이 내리면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약을 하나 골라서 단독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는 경우 관해율이 50% 정도. 만일 1차 약제가 실패를 하면은 두 번째 약제를 골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발작의 관해율이 10에서 20%. 만일 처음 두 개의 약물에 반응을 안 하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진단의 재평가, 우리가 진단한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고려가 필요하고 만일 정말 난치성 뇌전증이다 할 때는 이제 이 뇌전증이 수술적 치료에 잘 들을 것 같다 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죠. 이때 발작 관해율이 60%에서 80%. 이거 수술로서는 조금 어렵겠다 할 때는 우리가 집중적인 약물 치료를 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때는 우리가 다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전기 자극술 또는 이제 케톤 식이요법 등의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인 뇌전증 치료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뇌전증 치료의 예후 및 경과는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미국 메이어 클리닉에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457명의 환자들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년에 딱 보니까 20년 동안 치료하면서 5년 이상 발작이 안 했던 경우 그것이 76%인데 이 중에 6%는 발작이 관해가 됐다가 다시 재발했고 나머지 70%는 쭉 발작이 안 하는 경우거든요. 70%에서 50%는 약물을 다 중단하고 일종의 우리가 완치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게 한 50%. 약을 먹으면서 발작을 안 하는 경우가 20%. 이제 30%는 이제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죠.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뇌전증 치료의 예우입니다. 약물 치료의 원칙은 크게 순차적 약물 치료, 즉 sequential drug trial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1차 약제를 골라서 단독요법을 했을 때 관해율이 50%. 그럼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떠한 약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 환자에게 어떠한 약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만약 1차 약물이 실패했다. 그럴 때는 왜 실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작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다 하면은 그 2차 약물의 치료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1차 약물과 비슷한데 만약 효과가 없어서 실패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죠. 관해율이 기껏해야 10에서 20%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독 약물요법을 할 것인가 또는 병용 투여, 즉 복합약물요법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사실 약물 치료의 형태는 크게
우리가 단독약물요법과 복합약물요법 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단독약물요법은 한 가지 약물에 충분한 용량을 사용할 때 효과가 제일 좋다. 그런 개념이고요. 병용투여, 즉 복합약물요법은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저용량으로 투여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 이것이 개념입니다. 서로 다르죠. 근데 무엇이 더 좋은가? 여기에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논란이, 학자들 간의 논란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단독약물요법은 사실 1980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환자분이 3개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복합약물요법이 대세였죠. 근데 이제 이 혈중 농도, 약물의 혈중 농도에 대한 그 기술이 이 치료에 도입이 되면서 이거 약물 치료를 하는데 잘 조절이 안 돼서 약물 농도를 체크했더니 대부분이 약물 농도가 낮더라. 그러니까 그때 약의 용량을 올렸더니 결과가 좋더라. 이런 보고가 영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2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서 한 가지 약물로 바꿨더니 효과가 오히려 더 좋더라. 이런 보고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단독 약물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독일에서도 한 그룹은 2가지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를 단독 약물로 바꾸고요. 또 단독 약물요법에 있는 환자를 2가지 약물로 바꿔서 서로 비교를 했더니 별로 효과의 차이가 없더라. 이런 게 보고가 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병용 투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단독과 복합약물요법이 서로 동등하다고 그러지만 단독약물요법은 근만성 부작용도 감소시키고 약물 상호 간의 독성작용도 피할 수 있고 약물 복용도 간단하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은 복합요법이 필요 없다. 이런 게 이제 대사가 됐죠. 그래서 현재까지도 첫 번째 단독약물하고 실패하면 2번째 약을 선택해서 2번째 약으로 단독약물요법을 하고 그것이 실패하면 또 3번째 약물을 선택해서 그것도 단독약물로 하는 게 대세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게 198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30년 동안 19개의 신약이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약들이 25개 이상이란 말이죠. 약이 많아지니까 이런 약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좋겠느냐 이런 이제 연구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시대에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요한 질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신약을 보면은 기존의 약제들이 바비추레이트, 페니토인, 자론틴, 카바메제핀, 벨프로이트 이런 거에 비해서 작용 기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모든 작용 기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만큼 약물이 많으니까 그만큼 기전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 이 약물 역학적 특성, 대부분의 기존의 약제들은 간에서 대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약의 대사도 동시에 촉진하거나 또는 억제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약하고 같이 섞었을 때, 같이 병용 투여할 때 이 대사상의 문제가 많아진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신약들은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병용 투여하기가 훨씬 좋아지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약제가 우리들한테 끼친 영향이라는 게 첫 번째가 근거 중심 의학이 이때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그전에는 이 발작 또는 뇌전증의 어떠한 유형이냐에 따라서 약제가 선택됐던 것이 어떠한 환자냐, 환자 중심적으로 약물요법이 변화했단 말이죠. 3번째로는 그동안 우리가 금기시했던 복합요법이 서서히 부활하기 시작한 게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약제들이 어떻게 개발이 됐느냐. 기존의 약제들은 특별한 임상시험 없이 단독 약물로도 사용하고 복합 약물로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 다 복합요법보다는 단독약물요법이 더 좋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비교 임상시험을 해갖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카바마제핀, 그다음에 페니터인, 발프로이트 같은 것이 이제 1차 약자가 됐고, 뉴드럭, 신약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용하게 될 때부터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거쳤어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해서 대부분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새로 개발된 약을 병용 투여, 즉 추가를 해서 그 환자의 그 뇌전증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임상시험이 보편화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신약들은 복합요법으로 먼저 시도가 돼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시 단독 약물로 임상시험을 또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약제들이 1차 약제로 이제 대두가 된 거죠. 이 프로세스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임상시험의 결과가 결국은 에비던스, 즉 근거가 되면서 우리가 근거 중심 의학,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이라는 게 소위 현존하는 객관적 정보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이러한 근거 중심 의학이 우리 프랙티스, 우리 임상 치료의 근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의 근간을 이루는 게 임상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부분 뇌전증에서는 이렇게 여러 약제가 카바마제핀이나 페니터인 같은 기존의 약제와 비교해서 효과가 어떠냐, 안전성이 어떠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태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신약과 기존 약제 간의 효과는 괜찮아요. 똑같아요. 근데 내약성, 즉 안전성 면에서 조금 기존의 약제보다는 신약이 조금 나은 것 같고, 소아에서는 옥스카바제핀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노인에서는 라모트리진과 레베트라스탐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신 발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임상 연구가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메디칼 마리화나 대마초죠. 대마초에서 최근에 카나비디올이 이제 임상 승인을 받았는데, 그거가 네 개의 임상 연구, 시험 연구가 됐는데 그걸 다 분석을 해서 보니까 카나비디올, 이 메디칼 마리화나가 위약보다는 약 20% 정도 더 우수한 효과가 있고,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5%. 그 다음에 부작용은 확실히 더 많아서 9%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한 반면에 위약의 경우는 1.8%만 중단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소위 해서 임상치료 지침, 임상진료 지침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나 또는 그 각 학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쇄하고 보고하면서 우리 임상가들이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게 이러한 지침서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뭐 대발작에서는 이런 약제를 쓰고, 그다음에 뭐 소발작에서는 이런 약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그 임상 연구에, 임상 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근데 이러한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것이 임상 시험 연구들의 결과에 의거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그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약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임상 시험이지,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의원에서 하는 임상 진료와는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임상 진료 지침과 실제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엑스퍼트 오피니언, 전문가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서베이들이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베이들을 보면은 GTC, 대발작이죠. 대발작에서는 2005년에 한 거에서는 멜프로이트가 초이스였는데, 지금은 여기에 레비트라스탄과 라모트리진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부분 발작에서 보면은 2005년에 한 거는 카바마제핀과 옥시카바제핀이 1차였는데, 지금은 레베트라스탄과 라모트리진, 옥시카바제핀, 카바마제핀은 2차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과거의 약제가 서서히 밀려나고 새로운 약제가 이렇게 1차 약제도 대두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자 중심 의거, 환자 중심 의료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뇌전증이 어떠한 유형의 발작이 있고 어떠한 그 뇌전증 증후군이냐에 따라서 약제가 선택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신, 즉 약제의 효과나 안전성, 그다음에 환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임산부냐, 학생이냐, 나이가 소아냐, 어른이냐, 아니면 노인이냐, 그다음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떠냐, 직업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갖고 주어진 환자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최소 공배수가 되는 약제를 선택해서 그 약제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환자가 워낙 다 다르니까요. 다양해지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무지하게 많아졌죠.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니까. 그리고 환자의 특성을 알려면 환자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진료 시간도 많이 길어지고, 이렇게 점점 더 전문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분 발작일 경우에는 페니토인, 카바메제핀 뭐 이런 걸 쓰지만, 그 소발작의 경우에는 에소석스마이드, 반면에 이제 발프로이트라든가 라모트리진, 토피라메이트, 그다음에 뭐 레비트라스단 같은 건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항뇌전증은 발작의 유형이, 어떤 환자는 부분 발작과 전신 발작을 둘 다 갖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광범위한 약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 발작의 유형이 불확실하거나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될 경우에도 광범위한 약제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세분화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제 관련 요인으로는 약제의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입 A, B, C, D, E가 있어갖고, 일반적인 약제는 용량이 높으면 부작용이 많죠. 또 이 과민 반응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고, 임산부,胎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만성 투여에 대한 부작용, 약물 상호 간의 부작용,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썼을 때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성기능 장애라든가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약제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의 기형에는 발프로이트가 제일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임산부에서 발프로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러한 그 기형이 가능성이 다른 약제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가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발프로이트의, 임산부가 발프로이트에 노출이 되면 그 타가 IQ가 한 10 정도 떨어져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발달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에서는 발프로이트 사용을 하지 말라 하는 게 이제 지금 굉장히 공식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약제들은 그 간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약제와 다른 약제를 같이 먹으면은 다른 약제의 대사도 촉진이 되니까 그 약의 효과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발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대사를 억제시키니까 다른 약제의 효과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약물 독성에 빠지기 쉽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신약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성질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다른 약제하고 같이 쓰는데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환자 중심적, 그다음에 환자 관련 요인들을 보면 연령, 성별 뭐 이런 것들, 또 같이 동반된 질병, 병용 투여 약물, 정신 사회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반 질환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뇌전증 환자 약 50%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동반 질환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반 질환이 사람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조기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뇌전증 약제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왼쪽은 뇌전증 환자에서 동반 질환이 있는 거고, 오른쪽은 편두통 환자에서 동반 질환이 있는 거예요. 보면 편두통 환자도 동반 질환이 꽤 있지만 그 편두통 환자에 비해서 뇌전증 환자들은 2배 이상 여러 가지 종류의 동반 질환, 뭐 심혈관 질환, 위장관 질환, 뇌졸중,
편두통, 우울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빈도가 2배 이상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뇌전증 환자에서는 이러한 동반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동반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약제가 있고 피해야 되는 약제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만한 환자한테는 토피라메이트나 조니사마이드가 체중을 감소시키니까 더 우수하고, 반면에 가바펜틴이라든가 발포레이트 같은 거는 체중을 증가시키니까 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동반질환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약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신약이 나오면서 다양한 약물학적 특성을 가진 약제군이 우리가 갖게 되니까 이러한 약제들을 병용 투여 형식으로 사용을 하기가 쉽게 됐단 말이죠. 특히 이 신약들은 모두 병용 투여에서 임상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이 병용 투여, 우리가 저절로 신약을 사용하게 되면 병용 투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병용 투여의 이게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이상적인 약물 투여, 병용 투여의 조건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없어야 되고, 반면에 상승작용이 있어야 돼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1+1은 2가 아니고 1+1은 3, 4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약제의 작용 기전이 다른 약을 섞어야지만, 복합 투여해야지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S자를 한 거를 보면은 가바펜틴과 옥시카바제핀 때문에 상승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작용이 가진 약제들을 복합할 때 이러한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동물 실험 결과고요. 임상 실험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연구가 있는데, 약물 치료를 안 되는 환자들을 먼저 멜프레이트 단독 약물로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서 효과가 안 되는 사람은 또 라모트리진 단독 약물로 바꿨어요. 거기서 안 되는 환자들은 라모트리진과 벨프레이트를 동시에 벽합 약물로서 치료를 했어요. 결과를 봤더니 우선 발작의 조절이 이 복합 치료를 한 분에서 훨씬 더 높죠. 62%나 되죠, 반응률이. 또 발작을 완전히 안 하는 경우도 단독 약물에서는 하나도 없었는데 라모트리진하고 발프레이트 같이 사용을 했더니 31%, 즉 10명 중에 3명이 발작이 조절이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이러한 약제들은 같이 사용하게 되면 1+1이 3이나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됐던 연구인데, 약 200명의 환자를, 새로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그룹 100명은 카바메제핀 단독이었고, 그다음에 다른 100명은 라모트리진하고 발프레이트를 복합 치료를 해서 봤더니 이 복합 치료를 한 경우가 훨씬 낫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로 해서 신약의 경우에는 이 단독 약물보다는 복합요법이 더 우세하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 최근에 그러한 사실이고, 이러한 그 결론은 영국에서 시행됐던 그 글라스고 뇌전증 센터의 연구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 10년마다 자기네들 환자들의 약물 치료 결과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단독 약물한 경우는 별로 차이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복합 약물 요법을 한 경우는 30년 전에는 발작의 관여율이 3%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8.4%, 즉 거의 3배가 증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경우는 이 단독 약물로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만일 단독 약물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 복합 약물 요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현재로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